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0여 년 전 아름다운 풍광 너머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설 연휴 특집으로 함께하는 제주 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제주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주제로 타자의 눈으로 보는 제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열정적인 활동으로도 잘 알려진 분인데요. 특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오셨습니다. 김 교수님이 바라보는 제주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민주공화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깊이 있는 철학적 시선으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안녕하세요. 어제 전 교수님이라고 실례를 했습니다. 아직 퇴직은 안 하셨네요. 예. 제주도에 놀러 하신 이번 학기가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예. 어제 하다가 좀 마무리 못한 얘기 질문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주 4.3이 무장항쟁의 윤리성으로부터 일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그 일탈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3.1운동 이후에 기독교가 보수화되고 또 사회주의 운동이 독립운동의 어떤 주류가 되면서 둘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한 적대적인 분열이 결국은 분단으로 이어지고 4.3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지요. 이런 세계관에 따르면 적에게도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또는 적의 악행을 의로움으로 갚아야 한다는 깊은 영성 같은 것이 사회주의 운동에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었고, 당파성 이외에는 다른 윤리를 알지 못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살이까지 했던 함석헌 같은 사람조차도 그 일제시대 때 보면 좌익 학생운동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북한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일성 정권의 기독교 박해가 너무도 야만적이고 이제 극단적으로 일어났던 까닭에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북에서 당했던 폭력을 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기 시작한 것이 제주 4.3까지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이 서북 청년단의 폭력의 기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의 영락교회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더라도 월남한 북한 사람들의 도피처 역할을 했었는데, 서북 청년단이 서울의 영락교회 청년부가 주축이 되어 창립되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일이죠. 그 나중에 모슬포 사달오름 학살의 주역이었던 김윤근 같은 자는 나중에 영락교회 장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든 저는 그 4.3을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대립 구도에서 본다라고 할 때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좌우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와 공산주의 사상의 대립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것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또는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제주 4.3의 폭력성을 양측 모두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논지는 사실 역사적 책임을 균형 있게 묻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피해자 중심의 기업과 윤리라고 하는 분명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조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인간의 고통은 특수하고 개별적인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남의 고통을 자기 고통과 똑같이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죠. 만약 누군가가 타인의 고통을 실험실의 개구리를 해부하듯이 객관적으로 해부하고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오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고통은 언제나 전체의 비극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지극히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개인의 고통은 단지 그 한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고 전체의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태일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전체의 죽음이고 그의 부활이 전체의 부활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요, 제주 4.3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한 개인이 세계 전체의 비극적 대립을 자기 속에 껴안으면 전체의 대립과 분열 때문에 그 개인이 찢어지고 파열하게 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극적 주인공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라는 거죠. 저는 제주 4.3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극은 제주도민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거부한 데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사실은 포갑적인 그 경찰이나 서북청년단의 폭력에 그 저항한 점도 있지만 단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분단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민 전체의 의지로서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죠. 4.3의 의미를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4.3을 뭐 민중항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통일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라의 분단. 근데 이 나라의 분단은 세계의 분단이기도 하거든요. 그 시절에. 나라의 분단과 세계의 분단을 거부한 게 4.3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민이 세계의 분열과 그 극복을 자기의 운명으로 떠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열에 저항하고 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그 분열을 자기의 것으로 껴안는 게 4.3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니체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분열을 껴안을 때 그 분열 때문에 개인은 또는 어떤 집단은 찢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4.3의 희생이고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3 공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죽음이 개인의 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 많은 죽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비명횡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4.3 희생자들 각각의 고통이 세계 전체의 비극을 껴안고 구현하고 또 그걸 넘어서려고 하다가 자기가 희생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4.3의 고통을 되물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우리가 후손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의 희생이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 4.3의 고통이 어떤 의미에서 역사 속에서 새로운 화해와 그다음에 극복의 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럴 때 4.3이 비로소 부활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4.3이 당시 지도부가 세계 정세를 파악하지도 못한 좀 약간 유화적 결정이었다라는 식으로 좀 쉽게 좀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제주도민이 사실 너무 큰 짐을 좀 지었던 그렇습니다. 또 그 4.3을 얘기할 때 지금 제가 제일 우리 언론 내에서도 그런 기사를 많이 쓰는데 제일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무고한 죽음을 당했다. 네. 아, 그럼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말로 이제 몰맹지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몰맹진 사람들인가? 네. 자기 한번 막 끽소리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맞습니다. 끌려가서 무고한 죽음을 당했다. 맞습니다. 제주도민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가라는 예. 얘기를 들었는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 이 그 단순한 비명 행사가 아니라 예. 그 세계적 고통을 제주도민들이 자기 속에 껴안았다. 껴안은 거예요. 이런 예. 측면에서 본다면 예. 그 죽음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그렇습니다. 되새겨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더욱더 4.3의 이름을 넣고 예. 어떻게 정명해야 되는지 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예. 4.3이 폭동이냐, 예. 제노사이드냐, 민중항쟁이냐, 평화운동이냐, 통일운동이냐, 단 백가쟁명처럼 얘기돼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도 어떤 게 정명입니까? 저도 이 물음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 먼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름을 짓는 것이 말하자면 여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다 또는 4.3을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름을 짓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백비로 남겼는데 네. 예. 모든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한 유명한 말 중에 규정은 부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규정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수박이다. 이것은 호박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나누는 게 규정이죠. 그리고 모든 규정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름을 붙이면 다른 것을 배제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름 짓기가 하나를 택하고 다른 것을 배제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면 4.3이 차라리 이름 없이 머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직 부분적인 것에만 이름이 있습니다. 전체에는 이름이 없죠. 절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또는 거울에게는 형상이 없잖아요. 거울은 자기 자신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상을 비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4.3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저는 4.3의 위대함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3은 우리를 끊임없이 역사의 비극 앞에서 질문하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자체로서 오히려 정명이 아니라 무명의 4.3이 4.3의 힘이고 4.3의 진실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지금 제주도민사회에서는 그 백비에 어떤 이름을 새기느냐 그걸 세워서 새겨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론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 백비가 꼭 결핍은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새롭네요. 자, 그동안 제주 4.3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교수님께서 제주는 4.3으로 대표되는 분단의 모순과 함께 영혼 없는 자본주의 폐해가 육지보다도 더 첨예하게 노정되는 곳이다 이런 또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육지보다 첨예하게 자본주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곳입니까? 제주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요. 삶의 어떤 진실 또는 세상의 진리, 이 진리 속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빛과 어둠이 전부 다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는 그런 의미에서 육지의 탐욕이 또는 자본주의 문화가 보여줄 수 있는 천박함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정되는 곳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제주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사실 이를테면 예래에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뭔가요? 휴양 주거단지 아직 착공하기 전이었어요. 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그 아름다운 바다 풍광이. 근데 그 뒤에 10년 좀 더 지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제주가 변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 자본주의 문화의 천박함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동시에 반전의 지렛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자각이 육지와 다르게 훨씬 더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저는 또 제주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론을 좀 잠깐 좀 제기 좀 드리면요. 네. 그런 시각을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하는 걸 제가 듣는데, 그러니까 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은 어차피 관광객의 시선일 수도 있다라는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거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과 깨끗한 공기와 물. 뭐 그것 때문에 오는 거지 여기에 무슨 빌딩을 짓거나 무슨 뭐 대형 리조트를 지어서 제주로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건 관광객의 시선인데 여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는데 돈도 좀 벌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좀 길도 넓혀가지고 좀 뭐 차도 밀리지 않게 다니고 싶고 맞습니다. 하는 건 주민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탐욕에 의한 자본주의 폐해다라고 해버리면 너무 주민들을 또 좀 뭐라 할까요? 좀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도 잘 살아야죠. 누구도 그걸 그 비난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걸 살려야죠.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의 이 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리고 삶의 어떤 수준을 보다 고상하게 만드는 것이어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자본주의 문화의 좋은 점 또는 현대 기술 문명의 좋은 점을 제주가 진정으로 잘 향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정신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질 문명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주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 잠들어 있을 때는 거기에 그냥 속절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새로운 어떤 정신의 자각 또는 정신의 개발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서 무언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뭐 뜬금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주가 인문학의 섬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정신적 그 문명과 물질 문명이 그런 의미에서 제주에서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기대 또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 인식하에서 그 지난번에 작년에 한반도 최남단 서귀포시에서 평일 저녁에 그것도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 어려운 책을 제가 칸트 책을 몇 번 읽어보려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지난해 가을에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 정원인데 정원에 2배가 넘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는데 놀라셨겠어요 일단? 저도 놀랐습니다. 어땠습니까 반응들이?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제가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제주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요청에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요. 저 자신 그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분위기에서 그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는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뭐겠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새로운 갈증, 그걸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제주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 그런 그 정신적 그 교양에 대한 동경이 이토록 뜨겁게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강생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다양했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사실 서귀포 지역이 저도 고향이 서귀포이긴 합니다만 그 음악회 보면요. 음악회 수준도 제주가 더 높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서귀포가 참 문화의 도시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다음에 좀 그 공화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민주공화국의 위기라는 뭐 그런 얘기도 참 많은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와 공화국 두 개의 말이 지금 합쳐진 건데,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학교에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근데 공화주의는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게 네. 도대체 이 공화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민주주의는 모두에 의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의사결정의 동등성이지요.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건 모두를 위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의한 나라, 그리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나라. 그러니까 모두를 위하니까 특별한 사람을 위한 나라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가 모두를 위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양극화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했던 거고, 이런 모든 게 왜냐하면 국가가 모두에 의해서 뭐 선거도 하고 뭐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뽑고 하는 어떤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확립되었지만, 그래서 그 국가의 운영이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국가를 지향했느냐라고 할 때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경제적인 민주화는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벌로 표현되는 어떤 새로운 경제 권력이 민주화의 과실을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재벌과 결탁한 어떤 족벌 언론, 그다음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검찰과 법조 권력, 이런 세력들이 말하자면 골고루 나누어져야 할 국부를 독점하는 그런 현상이 보다 강화되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금수저, 흑수저로 대표되는 새로운 계급 사회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네. 우리가 지금 한 정착자가 얘기했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내용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채워나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화주의가 그럼 크게 지금 결핍돼 있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원인 어디 있을까요? 식민지 문제인가요? 분단, 아니면 자본주의, 아니면 뭐 민주주의가 퇴행했기 때문에? 저는 제일 큰 원인은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학자들의 책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주의가 정치적인 민주화가 전부다라고만 우리가 배웠지 경제도 민주화되어야 돼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학교 교육 생각해 보면 공화주의란 말 자체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이유였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꾸만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1차적으로 완성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건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민주주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는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화주의 한자를 보면 이 공자가 우리가 공무원 할 때 쓰는 그 공자가 아니라 공동목장이라고 쓸 때 그 공자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퍼블릭이 아니라 이제 커먼즈라고 우리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이 공화주의 공자가 이 공동목장에 쓰는 그 한자의 공자라면 제주 사회가 가장 공동체 문화하면 또 제주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공화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할 수가 있는 뭐가 있는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퍼블릭하고 커먼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사실은 뭐 이 커먼이 퍼블릭의 번역어입니다. 그게 워낙 같은 말입니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이제 말이었고 라틴어였고, 그걸 이제 커먼으로 번역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까닭은 서양에서는 그게 다 이어져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공공이라고 그 전통이, 공공성이라고 그 전통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공공성은 정말 제주가 최고죠. 그래서 저는 시대가 많이 지났고 제주에서 공동체 문화가 많이 희석되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제주가 섬이라고 하는 특성상 그게 여전히 살아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의 공동목장에서 상징되는 그런
그 경제적인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부활시킬 거냐, 현대적인 방식으로 그걸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하나만 그 가장 제가 감명받은 사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된다면 제주 처음 왔을 때 송악도서관 앞에 가보면 어떤 분의 흉상이 있습니다. 그 흉상이 뭐냐면 외지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분이 고향에 도서관을 기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모자라니까 주민들이 돈을 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짓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걸 짓고 난 다음에 기부 체납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정신이다라고 느꼈어요. 소유권 아예 넘겨버리는 그렇죠. 거죠. 공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경제적 공공성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의 어떤 씨앗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네, 좀 이틀에 걸쳐서 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상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마련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